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는 따뜻한 오지랖퍼입니다.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선한 오지랖만큼은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네. 서동용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오지랖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오지랖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 오지랖 넓은 사람이란 네. 뜻이잖아요. 예. 한국말하고 영어가 조어가 돼가지고 오지랖퍼가 됐는데 예.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핀잔으로 실속 없이 오지랖만 넓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의원님의 오지랖은 그게 실속 없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너무 좋은 오지랖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나고 자란 광양시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 광양에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한 변호사였어요. 사람들이 늘 변호사가 되게 조금 어려워 보이나 그렇죠. 봐요. 예. 그리고 변호사실 문턱이 높아서 잘 못 들어가고 막 그런데 동네에 변호사 사무실 생기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막 와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예. 그분들 상담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집단적 민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문제나 또 광양보건대학에 대한 문제나 이렇게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어디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오시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관여하고 저 문제도 관여하고 온 동네 일을 다 관여하면서 정말 오지랖 넓게 막 쏘다니는 그런 동네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2019년, 20년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도 서동용의 따순밥상 따뜻한 법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부제가 오지랖 넓은 동네 변호사의 그 뭐 공정 이야기 뭐 이런 거였어요.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광양시가 인구가 한 15만쯤 돼요. 예. 그리고 인근 순천시가 인구가 한 28만쯤 되고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은 이제 법원 주변에 있어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법원 주변에 가면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많이 네,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내려가서 한 5년 동안 혼자 변호사를 했는데 네. 중간에 한 분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 못 버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혼자 했었던 것이죠. 의원님 근데 사법시험을 상당히 늦게 도전하셨다면서요? 예. 언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어요. 예. 감옥을 2번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한다고 인천에 가서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26살 때 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커피 재료 커피 혹시 원두? 다방 아세요? 다방? 다방 알죠. 다방 들어봤습니다. 예. 옛날 다방 많을 때 예. 다방에 커피 재료를 대는 무슨 식품 대리점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사업을 조그맣게 하셨나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컴퓨터를 판매하고 조립하고 또 소프트 개발하고 이런 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 게 좀 쫄딱 망해서요. 제가 그때 결혼도 하고 애도 있었을 텐데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자본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도 못하고 예.
또 구속 경력이 있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36에 시작을 했으니까. 36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9에 합격을 해서 나이 40 되던 해 사법연수원 들어갔었어요. 와, 그래도 머리가 맞아. 정말 좋으시니까 그때도 공부하셔가지고 공부는 몇 년 안 하셨네요. 예. 다행히 운 좋게는 빨리 됐던 건데 예. 좀 빨리 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당장 처자식 호구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여서 예, 그래서 절박하게 열심히 했고 덕분에 좀 빨리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시험 준비하시는 동안 2년 정도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신 거예요? 맞아. 처자식이 예. 있으셨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직장이 있는 여성이어서 제가 한 달에 한 20만 원씩만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인근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잘하셔야겠다. 아이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지금도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예. 해주시나 봐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에이 거짓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아이고 드릴까요? 예. 절레절레 하셨는데.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이 뭘까 궁금했는데 와, 인생책은 또 완전 딴판이세요. 저희가 진짜 여태까지 많은 책을 했지만 예술가의 전기를 읽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관심이 빈센트 반 고흐에 있으셨다니. 예. 빈센트 반 고흐라는 책이고요. 어빙스톤이라는 전기 작가가 쓴 책이더라고요. 이 네.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193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네. 원제는 Lust for Life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단 거죠.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물론 멋있는 제목이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반고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책은 어빙스톤이 이 반고의 일대기를 사실상 사람들에게 최초로 알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바탕으로 커크 더글라스가 주연을 맡았던 열정의 랩소디라는 영화가 1950년대에 나왔는데 바로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예요. 아시다시피 반고흐하면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 굉장히 그림값이 비싼 천재적인 화가로 예술가.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고흐도 사실은 의원님처럼 조금 그 일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쵸.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고흐는 뭐 점원도 했다가 교사도 했다가 전도사도 했다가 하다가 28살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 고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책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흐를 제가 아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림은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요. 그림 몇 점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고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요. 예. 예술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는 사람이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미양과 양을 최초로 맞아봤던 게 미술이고 1983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네.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이었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그랬죠. 예. 네. 학생운동을 한다,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내가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네. 네 가지가 이제 동시에 다가와요. 첫째는 당연히 그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심각한 갈등을 감수해야 하고 틈만 나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걸 그렇죠. 이겨낼 그렇죠. 수 네. 있어야 하고 네. 또 구속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렇죠. 네. 당위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제 고민하고 뭐 책을 보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도 있으셨을 거 그- 아니에요. 스카이 그렇죠. 대학을 보냈는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하던 중에 예.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이 책을 빌리게 된 것이에요.
고호를 그냥 이름만 아는 유명한 화가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의 그 굴하지 않은 열정적 삶과 또 열정적 삶은 그 숱한 고난을 대하는 그 이걸 치고 나가는 고우의 태도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몸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학생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 저희가 뭐 그러니까 많은 책을 보고 학생운동을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빈센트 반 고흐의 예, 전기를 예, 읽고 예. 학생운동을 결심한 예, 분은 아마 예. 의원님 분일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는 알고 계실 건데 오늘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분의 그림을 아마 다시 보게 맞아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에 어떠한 열정이 과연 있었길래 이렇게 서동용 의원님의 인생책이 됐는지 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술을 향한 불같은 열정. 불같은 열정. 첫 번째, 스파밤. 민중을 사랑한 화가다. 와, 민중을 사랑한 화가였습니까? 고흐가 네. 원래는 이제 구필화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화랑 점원을 했더라고요. 네. 아트 딜러. 그리고 또 짝사랑도 합니다. 하숙집 주인 딸을 좋아하는데 예. 이 여인과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서 고흐가 선택한 것이 전도사인데 임시 전도사로 탄광촌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목회 활동을 벌이는데 이 탄광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흐의 입장에서는 물론 신앙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흐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원을 요청했던 교회 쪽에서는 그건 당신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흐를 교회에서 파면시킵니다. 이후에 고흐가 선택한 것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간 살아온 삶이 워낙 힘들었고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국 그림을 그리는 일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이 고흐는 자연 풍경도 그렸지만 특히나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민중들을 그리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때 고흐가 처음으로 나름 내 생각을 잘 표현한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다 한 그림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 맞아요. 저희도 본 기억이 있죠. 네네네. 저도 본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전혀 매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어두침침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네. 고흐가 말을 하기는 그 감자를 건네는 그 손이 바로 대지를 일구는 그 거친 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왜 하필이면 고흐는 이런 민중을 그리고 싶어 했을까? 짝사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하숙집 딸 우르슬라를 사랑하고 내 우르슬라는 못생긴 가난한 이 화랑 점원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죠. 사랑을 고백했는데 우르슬라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아리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하나 집착을 하면 잘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수준 높은 신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들을 하지요. 하는데 그때 이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5월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체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봉사하자는 자신의 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크게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흐한테 원래 그러한 열정들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고 여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예술혼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 당연히 예전부터 몸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난하고 학대받은 자들에 대한 봉사, 그들의 삶을 그려내는 것, 이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화가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네.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건데 그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도 이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농부나 서민의 삶을 그리는 화가들은 세상살이에 능한 사람들도 분류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국적인 하렘의 풍경이나 추기경의 적견처럼 파리에서 유행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보다 결국은 오래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은 아마도 계속 태호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니까 미안했겠죠. 네. 잘 안 팔리는 그림을 예, 계속 예.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유명해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런 마음속에 오래 있었던 그들의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주로 사람, 노동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해서 그리는 그러한 그 화가가 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긴 뭐 부모님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자 결심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정말 의외의 면을 본 것 같아요. 의원님은 뭐 변호사로서 이게 내 1호 변호다 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2006년도에 이제 1심의 사건이라고 유명한 그 시국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쇠고기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네. 한 2, 3일 지나니까 막 폭력 진압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시위대들이 잡혀가고 제가 변호사니까 가면 또 접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무료변론을 좀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국 사건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흐가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네. 그림으로 전환했지만 계속 민중의 삶을 그리고자 했던 네, 것처럼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구지책으로 변호사를 하셨는데 네. 예전에 운동하고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광양으로 가신 게 아닌가. 서울에서 하실 것이지 왜 광양으로 가셨겠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변호사를 하는데 참 평안하게 하다가 이제 2014년도 4.16 세월호 경험하게 되지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운 배가 침몰하는 걸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봤어야 했잖아요. 그때 충격은 정말 그러면 엄청났었죠.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충격과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으면 참사의 원인들을 빨리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회 자체를 개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생태 같은 자식들을 갑자기 잃게 된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가 그들을 안아줬어야 되는데 당시에 국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여당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야 모두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정치가 바뀌려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정치를 불쑥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하고 가신 건 맞죠? 예. 그러셨군요. 이제 지역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 당시의 정치 지형에 따른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은 개인이 노력 여하에 많이 달라져요.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멀쩡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시 광양으로 가. 아내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지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도한 채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되게 힘들게 하다가 사업 쫄딱 망해서 또 사업시험 준비한다고 그거 수발 다 해놨더니 조금 먹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제 갑자기 또 정치한다고 하니 이게 뭐 참. 아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고 우리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사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비추면 그 길이 맞기는 하겠으나 사법시험 준비할 때의 그 막막함보다 훨씬 100배, 1000배 큰 거잖아요. 뭐 두려움이 훨씬 컸을 거고.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다행히
좀 됐습니다. 너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갑자기 사모님 마음이 막 이입이 돼. 얼마나 다행이야. 사모님 아니, 다행이다. 여러 번 실패하진 않고 준비하신 아니요, 후에 되신 한 번 거예요? 실패하고요. 예. 실패하셨구나. 실패하셨을 때도 괜찮으셨죠? 잘 이겨내셨죠? 뭐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뚜벅뚜벅 가는 그런 습성이 저한테 있어서 이미 너무 고난의 산을 여러 번 넘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견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좀 강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조근조근 강하신 것 같아요. 조근조근 나가시는 맞아요. 네, 맞아. 그런 자, 생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을 향한 불같은 열정. 가난 속에서 피어난 예술혼. 고우가 정말 돈이 없었더라고요. 동생이 따박따박 돈을 보내줘도 그림에 다 써버리니까 네. 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뭐 한 80km를 걸어간 적도 있더라고요. 네. 80kg를요? 사실은 그런 고우를 그래도 동생 태호가 네.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후원해준 돈을 오롯이 다 그림에다 다 네. 써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태호가 한 달에 고우에게 100프랑 정도의 돈을 보냅니다. 얼마 근데 정도? 1800년대 당시 어머. 프랑스 숙련궁에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100프랑 정도였으니까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준 꽤 거예요. 괜찮은 돈을 그렇죠. 보낸 거예요. 고우가 뭐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줄은 뭐 몰랐겠죠, 본인도. 어. 뭐 물론 그런 격려야 계속 해줬습니다만 여하튼 태호가 그 아트 딜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형을 그림 그리라고 계속 대준 네. 거지만 그렇죠. 이 고우가 그림 그리는데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앞뒤가 없더라고요, 이 네. 사람이. 캔버스를 사는데도 고급 그리고 좋은 거 써야 돼. 네, 물감도 고급. 어. 근데 고우의 작품 스타일이요. 굉장히 좀 빨리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없지. 그러게요. 어떡해. 그래서 한 달에 하나만 그리지. 받았는데 전부 다 거기로 쓰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우가 그때 비싼 유화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 싼 물감으로 썼으면 그 그림이 제대로 보존도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랬겠네요. 들어서 고우 정말 대단해요. 와, 진짜 고우 대단한 네.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친 거잖아요. 그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일에 미친 예, 거고. 일에 미친 거죠. 그 미친 열정과 당장은 알아주지 않지만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태호가 안 거고 태호 스스로도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을 지원한 건 절대 아니었던 예, 것이니까 어쨌든 그 두 형제의 그 엄청난 우정과 네, 네. 그 상호 신뢰 덕분에 인류가 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고우에 대한 이야기면 늘 열정이라고 하듯이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 표현 방식으로 옳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예, 예. 많이 배워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제가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 때는 네네네. 뭐 정신병에 걸려서 그냥 뭐 자살해서 죽었다 이 정도로만 들을 때는 그냥 너무 그림에 미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의원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들어오기 전에 그 여순사건이라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걸 재심을 변호사로 담당을 하셨거든요. 예, 예. 관여했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군이 많은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어마무시한 민간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던 와중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그 14연대 군인들한테 제주에 대한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70여 년을 통안의 세월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일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나니까 재심 재판 청구를 해서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순천법원에서 재심 재판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재심 재판 대책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옆에서 좀 관여하고 돕고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됐던 것이고요.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때 그 재심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그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공약 중에 이제 제1호 공약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국회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다행히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냉전시대 비극입니다. 그러네요. 예. 의원님께서 내신 1호 법안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거였더라고요. 특별히 그 법안을 좀 추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제 공약이에요. 근데 여수, 순천, 광양을 합하면 인구가 한 75만쯤 됩니다. 근데 지자체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인구 규모가 잘 안 느껴지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병원이 없죠. 그리고 인구 구례, 고흥, 보성 이렇게 하면 인구가 90만 가까이 되는데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좀 크게 아프면 광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이럽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학병원을 어떤 형태로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하는 것, 유치하는 것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그 지역에 병원이 하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이 가장 큰 복지고 그럼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까지 대학병원이 없었다는 예. 게 오히려 좀 놀라운 그러니까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꼭 좀 그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다라는 것, 대학병원이 없는 줄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예, 권진영 씨 출동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가벼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자택의 밸런스 게임인데요. 네. 솔직하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예, 예. 됩니다, 의원님. 좀 당황하셨나요? 지금 원고에 없기 때문에 정말 들추시다가 표정이 당황한 웃음이셔가지고 저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이 쓴 책 서동용의 따순밥상 따뜻한 법만 읽을 수 있는 세상 대 빈센트 방고만 읽을 수 있는 세상. 하나, 둘, 셋. 이 책이 더 나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빈센트. 오, 편하게 이렇게. 오른손에서 그렇죠. 검손까지. 의원님 역시 오지랖퍼 맞으셔요. 아니, 제 책도 많이 봤으면 뭐 합니다. 근데 예, 예. 제 책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좀 깨달을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고우의 삶이 주는 울림이 훨씬 클 거예요. 너무 오지랖이 넓으십니다. 네, 오지랖이 역시. 86,000평. 네, 그럼 두 번째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면 국회의원 대 연극 배우. 하나, 둘, 셋.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음. 저는 이제 연극 동아리를 했고 네. 연극에 관여하긴 했으나 연기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요. 연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예. 연기는 잘렸기 때문에 아이고. 꿈을 빨리 포기하셨네요, 의원님.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의원님 고향이 광양이시잖아요. 평생 광양 음식 중 단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광양 불고기 대 광양 닭 숯불구이.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쉬워? 아, 곤란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 뭐 오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불고기가 더 불고기. 닭숙불구이 그다음에 광양 불고기. 불고기 이게 다 이제 수추로 구운 거죠. 광양 백운산에 있는 참숯을 이용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어서 그 참숯 때문에 그 구운 고기 맛이 되게 맛있어져서 유명해진 네네. 그렇군요. 그랬던 것이에요. 숯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광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제 광양 불고기
네,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의원님에 대한 기사가 난다면 재선 성공 기사 대 1호 공약 성공 기사. 하나, 둘, 셋. 아, 예, 뭐, 그건 고민하세요. 재선이에요. 왜냐하면 어. 1호 공약은 이미 이제 성공했기 예. 그렇죠. 그러면 재선 성공 기사. 예,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럼 의원님 우리 재선 성공 기사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참 진지한 우리 의원님이셨습니다. 아주 신중하신 의원님. 예.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빠밤. 빨강머리 미치광이. 이제 고우의 삶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아르에 네. 갔을 때 프랑스의 지역이죠. 예. 우리는 그림으로 알고 있는 아르 지방. 거기에서 빨강머리 미치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면서요? 이 고흐가 붉은 머리잖아요. 근데 네. 서양에서 붉은 머리는 좀 괴팍함. 왜 사실 빨강 머리 앤도 예. 이 고집스러움. 앤이 자기의 빨강 머리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좀 괴짜처럼 보였던 건데 사실 이 고흐가 인상파 화가들과 이제 만난 이후에 예. 나도 나만의 색깔을 찾아야겠다. 아. 뭐 이런 결심으로 네. 그림에 또 정말 열심히 몰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 풍광을 그리는데 사실 햇빛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뭐 모자도 쓰고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면서 네네. 그림을 그릴 텐데 고흐는 그냥 그 땡볕을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인상파 화가니까 그 빛을 내가 느끼면서 그런 것 그걸 같아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미쳤구만 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고흐의 생애 후반부를 보면 고갱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예. 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고갱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자신의 귀를 또 자르는 맞아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끝내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흐의 좀 안타까운 삶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고흐를 굉장히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고흐가 이제 그런 죽음을 결심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다양한 요소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에 그 엄중함이 있으니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을 거는 네. 같고 미쳤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광적인 열정이 있는 분이 너가 정신병이 있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정신병을 고치지 못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그 열정과 정신병 사이에 그 경계에 대한 불안감은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예. 나한테 모든 걸 쏟는 태호에 대한 미안함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요. 예.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어서 참 그 죽음마저도 그 열정의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마음이 많이 좀 짠했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룩하기 어려운 거를 고흐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화가로서 뭐 10여 년 채 그 기간에 다 쏟아낸 거니까 그래서 천재가 그렇게 가나보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예.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고흐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세요? 모든 걸 쏟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열정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흐의 이야기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고흐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열정적으로 자기의 길을 간 것에 대한 어떤 경외 같은 게 있으신 건데 의원님 이 책에서 정말 인생책이라 할 만큼 영감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저희랑 함께 나누고 싶은 뭐 책의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책을 본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이 책을 최근에 이제 다시 보면서 내가 그때 이 책에 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 고흐가 이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멘데스 다 코스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예. 그분과의 대화 장면이 가장 기억에 저는 남았어요. 네. 누구든 성격의 한 특질인 어떤 성실성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실함만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잘 된다. 근데
자네는 뭘 하든 잘 될 거라고 본다. 나는 자네를 한 인간으로 형성시켜줄 그 자질을 이미 알고 있다. 자네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겠지만 최후에 가서는 스스로 생각한 바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해서 자네의 인생이 정당하게 평가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마치 고우의 인생을 예언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네요. 고우가 네,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열정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기질들, 타인에 대한 사랑들 이런 것들을 멘데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자기는 지금 신학자를 만들겠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계속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느낌은 오는 건데 뭘 하든 너는 잘할 수 있고 네가 하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의 성공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용기를 준 거고 이러한 바탕들이 없었으면 신학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예술론으로 전환되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멘데스의 그 조언이 결국 예술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게 방금 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란 뭘까? 성공적인 삶이란 뭘까라는 질문에 정말 훌륭한 답이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정치인의 세 가지 덕목이 그런 거랍니다. 진정성, 상상력, 추진력 그렇다는데요. 예. 또 어떤 분은 첫째 통찰력, 그러니까 판이 엎어진지 안 엎어진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체력. 체력, 저는 그거 꼽습니다. 체력이 예, 엄청 예.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소통력 뭐 이런 예. 표현도 쓰시던데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말씀들 진정성도 가져야 되겠고 계속적인 독서와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디자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고민해야 되겠고 방향을 잡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건데요. 네.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의원님은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신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진정성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의 한 줄 평은요. 근면, 성실, 고흐.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책 보기 전에 고흐 앞에 근면 성실을 붙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했는데. 그러니까 고흐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방식은 귀를 자른 광인, 뭐 부르는 예술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 고흐가 재발견이 됐는데 사실 고흐가 만약에 그림 한두 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면 아마 재발견 됐어도 금방 잊혀졌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고흐가 남긴 그림이 800점이 넘어요. 유화가. 예.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실은 고흐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저는 천재가 달리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꾸준함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예. 이제 저기 재선 뉴스 나와야 되니까. 요즘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잘 수용해서 고쳐나가고 국민들한테 늘 신뢰받는 그러한 정당 또 신뢰받는 국회의원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진정성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당장 조금 늦더라도 그 진정성을 기대하고 믿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크고 폭넓은 그런 정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할 테니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저기 공약 그 대학병원 세워지는 그 공약 꼭 지키실 수 있기를 정말 저희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한 오지라퍼라고 서동영 의원님 소개해 드렸는데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앞으로도 좋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시간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10명의 전문가가 세대와 분야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우리 안의 파시즘 2.0입니다. 책 속에서 저자 김내훈은 일침과 사이다의 항연 가운데서 상호 존중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1999년 우리 안의 파시즘 기획을 제안하며 한국 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었던 역사학자 임지현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성취했다고 믿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일상의 오징어 게임으로 퇴보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때라고 역설합니다. 사회학자, 융합연구자, 신학자, 국문학자, 음악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상호 존중이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안의 파시즘 2.0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전례 없던 감염병을 겪으며 거대한 변화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시간이 멈추길 기도하고 누군가는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다룬 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등 세계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베스트셀러 열쇠도 못 찾을 정도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를 쓴 저자 마릴린 폴의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자는 과거에 탈진할 때까지 일하다가 면역 결핍 질환이라는 병을 얻어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줄이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도 해보았지만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매주 하루씩 가지기 시작한 안식일 덕분에 병을 극복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 당신의 삶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이 때때로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이유, 베토벤이 오후마다 장시간 산책을 하고 선술집에 들러 신문을 읽었던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존 피치의 이토록 멋진 휴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 80시간 근무, 밤샘 작업, 그 외 온갖 일중독 증상을 가지고 살던 작가 존 피치는 우연히 얻은 한 달간의 휴가를 통해 인생을 새롭게 보고 큰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32인의 창의성 대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과 아이디어,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공통 비결이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의식적 휴식, 타임오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이토록 멋진 휴식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컨설턴트이자 강연가인 저자 무란의 책 당신의 일부는 얼마인가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민간 항공우주기업, 태양광 에너지 기업, 인공지능 비영리 단체, 생명공학 스타트업 등을 설립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틈틈이 독서를 하며 주 2회 이상 운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그의 시간관리 전략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 MBA 와튼스쿨 출신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시간관리. 와튼스쿨만의 특별한 시간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당신의 일부는 얼마인가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베스트셀러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로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켰던 김유진 변호사의 신간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시끄러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지는 자기만의 시간이 인생에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잠재력을 일깨워주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저자는 단순히 어떤 공간에 혼자 있는다고 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만의 속도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